제가 들려드릴 166번째 소설은요, 프랑스 아즈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프랑스 아즈 4강은 프랑스 작가고요, 섬세한 심리 묘사의 대가로 불려집니다. 1954년 19살 때 쓴 첫 소설 슬프며 안녕은 발표하자마자 화제작이었고요, 프랑스 문단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슬프며 안녕으로 프랑스 비평가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4강은 무명시절이 없었던 작가였습니다.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 다양한 장르로 글을 썼어요. 그녀의 개인적 생활은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 자유로운 연애, 담배와 커피 한 잔의 아침 식사, 위스키 잔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카지노를 드나들며 인세, 전액을 탕진했어요. 또 스피드 광이었는데요. 제규어, 페라리, 마세라티를 바꿔가면서 속력을 즐기다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낭비벽, 술, 연애, 도박, 약물에 중독되었던 그녀의 삶은 당연히 비난도 꽤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가 모리아크가 매력적인 작은 괴물이라고 부를 만큼 4강의 소설들은 4강 현상, 4강 신화라고 불릴 만큼 화제의 중심에 있기도 했어요. 또 현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작가들, 미국의 존 업다이크, 필립 바르틀레 등은 그녀의 개인사와 문학을 분리해서 수작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4강의 소설에는 철학이나 시대적 이데올로기 같은 건 없어요. 그녀는 논리적인 설득보다 감성으로 독자들을 매혹시켰고요. 주로 덧없는 사랑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사이 불안정하고 미묘한 감정을 깊숙하고 철저하게 묘사했어요. 4강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의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와 같은 제목입니다. 이 말은 자유롭고 보통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4강의 일생이나 그녀의 문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4강이 24살 때 쓴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예요. 4강은 제목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지 말고 점 3개로 이루어진 말 줄임표를 쓰도록 강조했어요. 전 이 말을 누구에게 질문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소설이 출간된 시기인 1960년대로 보면 되겠고요. 공간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에 살고 있는 39살의 폴. 그녀는 15년 전 25살 때 결혼했었고 2년 정도 후에 헤어졌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2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지만 빠르게 행복이 비어져 갔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녀는 지금은 실내장식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폴은 자신이 스스로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직업을 가졌고 그다지 후회스럽지 않은 과거와 좋은 친구들과 지속적인 이성관계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폴은 로제라는 남자와 5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유를 중요시했는데 그건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규율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로제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폴에게 로제가 없는 시간의 자유는 고독을 의미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로제는 악착스럽고 독점력이 강한 여자를 싫어했고 폴은 자신이 그런 여자로 보여지는 게 싫었어요. 폴은 로제를 사랑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부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로제도 그녀를 사랑하는 게 분명했지만 그는 다른 여자들도 만났습니다. 지금은 마르셀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여자들을 폴만큼 사랑하지도 않았고 비중 있지도 않았습니다. 폴도 로제의 다른 여자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로제는 늘 일이 바빴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에 하역장에서 자기 회사 트럭들이 돌아오는 걸 체크하느라 진땀을 흘리다가 오후엔 10만 프랑 이상의 손해가 나는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퇴근 후 폴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는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냥 돌아가는 날이 많았어요. 들어가지 않고 돌아설 때
폴이 슬퍼할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퇴근 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그건 그녀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폴이 좋아할지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했어요. 혼자 걷고 싶고 거리를 배회하고 싶고 보도 위에 울리는 자신의 발소리를 듣고 싶고 그러다가 늦은 밤에 어떤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면 그것도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폴은 밤에 혼자 있어야 하는 외로움이 컸습니다. 로제와 헤어져 혼자 집으로 들어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오늘 밤도 혼자였고 앞으로의 삶에도 혼자여야 하는 외로운 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느 날 폴은 실내 장식을 의뢰받은 반덴베시 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몽을 만났습니다. 시몽은 반덴베시 부인의 아들로 25살이며 수습 변호사입니다. 그 젊은 청년은 섬세한 눈빛을 가진 누구나 쳐다볼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요. 시몽은 폴을 만나자마자 그녀가 예쁘고 친절하고 방심한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끌렸고 젊은이다운 열정으로 가깝게 다가왔어요. 시몽은 25해 동안이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영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대학 시절, 15살 때 어머니의 여자친구를 사랑했었지만 일주일 만에 세상 물정에 대해 터득할 수 있었던 일. 유쾌한 친구들과 여자들과 어울렸어요. 한 번도 어렵거나 그늘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시몽은 폴에게 급격히 빠져들었고 식사를 청하고 거절당하면 또 청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폴의 직장에 찾아왔고 쇼윈도일을 정리하는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녀를 일로부터 끌어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날 그들은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폴은 시몽의 식사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로제가 바쁘니까 단지 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시몽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그녀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면서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핑계와 체념으로 사는 건 죄라고, 법조인의 입장에서 중형을 선고해야겠지만 고독형을 선고한다고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몬과 있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문득 자기 방을 떠올렸습니다. 유행 지난 탁자, 왼쪽에 있는 옷장, 그 뒤의 벽.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10년은 더 바라볼 그 방의 풍경. 지금보다 더 외로운 상태로 그걸 보고 있을 자신. 대체 지금 로제는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늙어가라는 선고를 내릴 권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몽. 이 낯선 청년을 보면서 전 남편 마르크와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들, 그리고 로제를 떠올렸습니다. 로제가 주말에 다른 일이 있어서 같이 보내지 못한다는 전화를 해올 때 그녀는 이해하는 너그러운 말을 해서 그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혼자 보내야 되는 주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집안을 정돈하는 걸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 어머니가 강조하던 전형적인 여자로서의 삶에 수반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혐오스럽게 느껴졌어요. 시간이란 길들여야 할 한 마리 나태한 짐승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제의 다른 여자 마르셀은 예쁘고 폴보다 젊었어요. 로제는 마르셀이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즐겨야 되는 삶에 대한, 남자들에 대한 온갖 시시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류의 여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셀을 만났어요. 폴과 주말에 가기로 한 시골 여행 계획을 마르셀과 가기 위해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건 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로제 없이 혼자 있는 일요일 아침, 시몽에게서 속달 우편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프레일 홀에서 하는 음악회에 가자는 편지였어요. 편지의 마지막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목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종류의 질문은 17살 무렵의 남자아이들에게서 받곤 하던 종류의 질문이었어요. 그녀는 바그너를 좋아했지만 오늘 음악회를 위해
브람스 콘체르토 음반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폴은 책 한 권을 읽는데 일주일도 더 걸렸고 음악과는 아예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은 원단 천의 견본이나 늘 부재중인 로제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흔적이나 자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차에 받은 질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건 자기 자신 이외의 것, 자기 생활 너머의 것을 좋아할 여유가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시몽과 음악회를 갔고 끝나고 나서 칵테일을 마셨어요. 시몽은 눈을 빛내고 음악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이 어리고 혈기왕성한 청년, 그리고 로제. 기쁨과 온정과 고통으로 뒤범벅되었던 로제와의 지난 5년. 어떤 경우에도 로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제는 마르셀과 있는 시간에 폴을 자주 생각했어요. 폴을 사랑하고 있음이 마르셀과 있으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또 요즘 폴을 따라다닌다는 젊은 남자 시몽도 신경 쓰였어요. 그는 마르셀과 시골에서 주말을 보내자마자 서둘러 폴에게로 갔고 만나자마자 주말 동안 떨어져 있었던 공백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로제는 자신을 반기는 폴에게서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느꼈고 자신이 폴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했어요. 폴은 강인하고 독립적이고 지적이며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로제는 마르셀과 안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생활이었습니다. 스스로 수치를 느끼면서도 계속 만났어요. 마르셀은 노골적인 열정을 드러냈고 뻔뻔할 만큼 자극적이었으며 로제는 그 뻔뻔함에 매혹당했습니다.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르셀에게 굴복당했고 그녀에게 관능적인 흥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관계를 끝내고 시몽이라는 젊은이에게서 폴을 분리하고 폴과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시몽의 어머니인 반덴베시 부인이 실내 장식을 끝낸 기념으로 파티를 열었어요. 폴과 로제도 초대받았습니다. 로제는 원래 파티를 싫어했어요. 평소에도 지나치게 자주 열리는 파리의 사교 모임을 참아내기가 어려웠어요. 반덴베시 부인이 파티엔 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신문 지상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연극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게 생각만 해도 싫었습니다. 로제는 커다란 덩치를 뻣뻣하게 굳힌 채 약간 퉁명스런 태도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폴은 잘 어울리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잘 동화돼 갔어요. 시몬과 폴과 로제, 그들은 서로의 존재 때문에 각자의 불편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몽은 로제를 개의치 않고 폴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고 로제는 두 사람이 예의 바르고 교양이 풍부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이 그들과는 다른 부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부하기 짝이 없는 장소보다 격이 떨어지는 여자 마르셀이 자신과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도 로제는 자기가 폴을 사랑하고 있음을 또 느꼈어요. 이 풋내기 청년이 음악회로 전시회로 폴을 데리고 다닌다 해도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랑의 경지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이후 얼마간 폴과 로제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로제는 폴에게 무관심하게 대했고 시몽에 대해 빈정거렸고 폴은 로제를 잡으려 하면서 외로움이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낮추어도 흥분한 어린애 같은 로제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 즈음에 로제는 출장이 잦았습니다. 출장 중 파리에 전화를 걸 때는 교환수에게 마르셀과 폴 두 개의 번호를 요청했어요. 마르셀이 불평을 듣고 나서 폴에게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폴의 목소리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폴은 로제와 두 번 만나 식사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시몽을 생각했습니다. 만일 시몽이 없었더라면 이런 외로운 상황에 더 불행했을 것 같았어요. 시몽은 그즈음 일에 몰두했습니다. 재판 때문에 루앙에 가느라 폴을 만나지 못한 채 여러 날을 보내는 게 힘들었어요. 시몽은 이 사랑을 확신했고 열정이 담긴 편지를 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편지에는 당신이 없어서 쓸쓸하다고,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시몽은 폴의 집으로 와서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15살 연상인 폴에게 16살짜리 여자아이에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도 행복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그녀의 직장으로 갔고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폴은 매일 저녁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벅찬 행복감을 느꼈어요. 로제는 저녁 8시쯤 기분이 내키면 방심한 태도로 전화나 걸어줄 뿐이었지만 지금은 지나가는 여자들이 한 번은 돌아보는 매력적인 청년이 자신의 매일매일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시몽의 행동들. 차를 타고 파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폴의 직장 앞을 일부러 지나갔고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책을 읽다가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휴식을 취하는 청년. 폴은 그런 모습이 좋았고 그가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둘이 한 집에 머무르면서 시몽은 일도 안 하러 갔고 오직 폴에게만 집중했어요. 문을 열어주고 사소한 욕구 하나하나를 채워줄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폴은 집에 있을 때 욕실로 가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자신, 시몽을 의식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자신에게 반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시몽의 사소한 습관에 대해 조금씩 잔소리를 했습니다. 일을 하러 가라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런 건 바보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사랑의 순간에는 자신을 휩쓸리게 만드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소유욕 때문에 자신이 시몽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2월이 되었습니다. 폴과 로제는 해마다 2월이면 일주일 정도 산에서 휴가를 보내곤 했었어요. 두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떻든 매년 겨울을 그렇게 보내는 건 그들 사이에 합의된 일이었습니다. 로제가 가자고 했을 때 폴은 거절했어요. 그 편치 않을 시간이 자신 없어서였습니다. 거절하고 나서 그녀는 우울했어요. 로제의 부드럽고 서글픈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시몬과 둘이 외출을 했고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여자들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폴은 자신을 내려다보았어요. 한껏 멋내고 나온 드레스, 그리고 너무도 눈에 띄는 시몽의 젊은 외모.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대화를 나누었고 시몽은 폴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부활절 휴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시몽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아니면 그리스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폴은 그거보다는 한적한 시골집을 하나 빌려 조용히 휴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몽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의 호들갑스러운 여행 계획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몽은 최근 몇 달을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고 폴의 집으로 퇴근하고 그녀 옆에서 욕망과 걱정 같은 고통에 매달려 지냈어요. 그는 좀 자유롭고 싶었고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도 폴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듯 했고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돌렸고 그의 열정적인 말에는 부드러운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로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에게 집요하게 매달려 있는 뿌리 같은 것, 로제의 존재. 시몽은 때때로 힘들고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폴은 자신의 유보적인 태도에 신물이 났어요. 로제 없이 살고 있다는 게 오류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시몽은 헌신적이었고 감동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거북하고 불편했습니다. 얼마 전 베르사유에서 공판이 있었는데 시몽이 그녀를 데리고 가주었어요. 시몽은 사람들 속에서 침착했고 기자들에게도 잘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망한 젊은 변호사의 모습을 갖고 있었으며 모든 여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기분은 좋았지만 그가 10년 뒤에도 자신을 사랑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시몽이 자신을 위한 희생양이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제는 폴을 자주 생각했어요. 그리움이 컸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폴은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준 적이 없었으며 결국은 시몽이라는 하찮은 관계 때문에 자신을 떠난 거였어요. 그럼에도 그녀가 그리웠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거긴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고 애정으로 가득했고 조용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는 폴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혼자 두고 와버렸고 혼자 돌아올 때는 해방감을 느꼈었어요. 폴을 만나지 않고 있는 이 시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로제는 폴에게 속다루 편을 보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만났고 로제는 그동안 불행했다고 말했으며 그녀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로제는 그동안 자기가 여자들을 많이 만났고 다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익숙한 로제의 목소리, 그의 담배 냄새를 맡으며 폴은 구원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몽은 짐을 싸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정리되었어요. 시몽은 짐을 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목이 죄어드는 걸 의식했어요. 문을 나가다가 시몽은 몸을 휘청했고 폴은 그를 품에 안고 슬픔을 받쳐주었습니다. 40살이 된 자신으로서는 결코 느낄 수 없을 젊은 청년의 아름다운 고통, 아름다운 슬픔이 부러웠어요. 시몽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층계를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25살이었어요. 그날 밤 저녁 8시에 로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를 들면서 폴은 로제가 저녁은 먹었고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은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라 덧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사강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를 겁니다. 누구나 한때는 젊음의 열정으로 사랑했었고요. 그 섬세한 감정의 한가운데서 힘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사랑은 안 하면 편하지만 반면에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을 하든 안 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인생은 항상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폴이 로제를 사랑하면서 힘들었던 건 그녀에게 다른 게 없어서였어요. 그건 그녀가 만든 굴레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보내야 하는 퇴근 후의 시간과 주말을 힘겨워했어요. 로제만 바라보다가 로제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폴에게 다른 선택지를 준 사람은 시몽이었어요. 시몽은 느닷없이 브람스를 좋아하는가를 물었고요. 그녀는 오랜만에 음악을 들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은 자기 이외의 것, 자기 생활 너머의 것을 좋아할 여유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오직 그 상대에게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건 폴처럼 자기 굴레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그 풋풋하고 계산하지 않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그런 사랑을 못하거든요. 다른 사랑을 할 때는 자신도 챙기고 사랑도 챙기고 일과 사랑과 자신이라는 셋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자기 본능에 충실한 로제, 섬세하고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이는 폴. 이제 폴이 브람스를 좋아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그 사랑은 유지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 이제는 나이에 따라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인생의 전부인 시절이 있지만요. 길게 보면 사랑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지금 나의 하루,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건 큰 틀에서 보면 인생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으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 내용에 따라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건 돈이나 명예 따위가 절대로 줄 수 없죠. 그렇다면 나에게 이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당신은 브람스를 좋아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